자, 과학 직보. 선생님 토요일에 수업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1시 반에 할 수 있고요. 1시 반이나 2시. 2시? 무실 과외. 아니면 저녁 7시. 저녁 7시 괜찮지? 그지? 선생님 생각해도 토요일 저녁 7시가 더 좋은 것 같아. 국어 끝나고 바로 와. 국어가 3시간을 꽉 채우진 않을 거야, 지금은. 여기다 써놔야지. 까먹으니까. 원래 내가 직보를 무슨 색으로 썼냐면 핑크색으로 썼구나. 핑크색이 어딨지? 핑크색이 없는데. 핑크색이 없는데? 핑크 어디서 핑크? 핑크. 여기다 써놔야지. 토요일 7시 개원 직보. 알겠지? 토요일 7시 개원 직보. 자, 얘들아 유전 문제 푼 것 중에 질문. 교재. 교재에서 유전 문제 꺼내보시고 128쪽부터 쭉쭉 보시면서 답이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질문. 교재에서 잘 모르겠는 거 쭉 보시면서 없으면 시험 볼 거야. 빨리. 시험 봐요? 네. 몰라요. 왜 볼까요? 모르는 거예요. 빨리 질문. 모르겠는 거. 시험 보고. 내가 그렇겠지. 다음 시험부터 그런 거 아니야? 오늘이 2번째 시간이잖아. 원래 봐. 질문. 프린트도 질문. 풀었어 안 풀었어? 깨끗해 보이네. 와, 네 깨끗해 보여. 아예 프린트 꺼내놓지도 않고 그지? 이 새끼들 언제? 근데. 씨. 진짜. 질문 없어? 우리 그럼 시험 봐요. 답하. 야, 너가 제일 점수 높잖아. 그거 없네. 조용해. 칠 번 문제. 야. 이주야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와.
줘 빨리 완성해. 끝. 자, 답안지를 바꿔. 제점. 틀린 거 답 써주세요. 1번 3. 2번 3. 3번 2. 4번 1. 5번 4. 6번 3. 7번 1. 8번 4. 9번 4. 10번 4. 자, 11번. 얘들아, 상동염 색채가 분리되어 들어가기 때문.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위치한 상동염 색채가 분리되어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 감수 분열 시 유전자가 상염색체를 중심으로 분열하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감수 분열 과정에서 같은 것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다는 게 똑바로 쓰셔야죠. 맞지 않아요? 아닌데요. 같은 것이 분리되어 같은 것이가 무슨 말이에요? 같은 것이 무슨 말이야? 염색체 라고 썼어야지. 자, 상동염 색채가 분리되어 각각의 딸 세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니네 학교에서 발표한 그 모범 답안. 자, 12번.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각각 다른 염색체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해서 이런 걸 냈던 시절이 있었더랬단다. 니네 학교에서. 되게 많이 틀렸겠지, 그지? 되게 쉬운 내용인데 쓰기는 어렵죠. 자,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각각 다른 염색체에 위치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유전됩니다. 만약에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 유전됩니다. 자, 13번 250개. 2,500개요. 전체 완두가 네. 자, 14번에 1, 15번에 5, 16번 5, 17번 3, 18번 3, 자, 19번 이거요. 아, 시끄러. 사랑이 누나. 누나 맞죠? 누나. 네, 누나. 시스터. 다 되셨습니까? 아, 수고했어 아이템. 아시죠? 직접 몰라. 이거 순서 이렇게 바꿔 쓴 거? 상관없어. 나 진짜라는데. 진짜 스트레스 개받네 진짜. 아, 서러워. 형이 먼저 태어났는지 누나가 먼저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하랑이가 막내인데, 그치? 나 삐지면 개오래다는 거지. 하랑이 막내인데. 자, 본인 거 받으셔서 자, 본인 시험지에다가 고쳐주세요. 얘들아, 시험지 기출이니까 시험지에다가 틀린 거 표시해보시고 틀린 거 다시 풀어보십시오. 네. 선수형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다른 거야.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을 물어보는 거잖아. 분리의 법칙은 얘네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만 생식세포에 들어가요가 분리법칙이고 독립법칙은 모양과 색깔이 따로따로 유전돼요. 이게 독립법칙이고. 본인 거 받으셔서 확인. 잘했어. 지금 평균 점수가 네. 평균도 나가죠.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자, 본인 시험지에다가 틀린 거 체크해 놓으시고 틀린 거 다시 풀어 보시면서 질문 받을게요. 얘들아, 1쪽에서 질문. 1쪽에서 잘 모르겠는 거 질문. 1번 문제. 자, 어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뭐 눈꺼풀의 모양, 머리카락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완두의 키라는 형질에 대해서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은 대립형질이죠. 맞죠? 그리고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에는 얘들아, 선생님 봐봐. 잡종 1대면 대알, 소알 이런 애잖아요. 그럼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어떤 걸 만들 수 있어? 자식한테 뭘 줄 수 있어? 대알을 주거나 또는 뭘 주거나 소알을 주겠죠?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대알과 소알의 관계를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대립유전자가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따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난 내 자식한테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생식세포 꽃가루에는 대알이 들어가거나 소알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 들어간다라고 해야 맞는 보기죠. 둥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표현형이고 알파벳으로 쓰면 유전자형이었고요.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등장하는 거 둥근 순종과 주름진 순종을 교배했더니 둥근 애들만 태어나는데 잡종이야. 그럼 둥근 게 우성인 거지.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보기죠. 2번도요? 네. 자, 여기 잘 읽어. 문제에 힌트가 있어.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 그러면 A는 대알 대알이고 B는 소알 소알인 거잖아요. 그죠? 대립형질이라고 했으니까 뭐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개체는 대알 소알 가지는 잡종인데 전부 다 둥글게 태어났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얘들아 둥근 게 우성이다. 주름진 게 열성이다. A와 C의 유전자형은 다르죠. 대알 대알과 대알 소알이니까요. C에는 소알이 있지만 발현되지 않았다. 왜냐면 열성이거든.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4번, 5번도 맞죠.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게 더 헷갈리지, 그지? 차라리 가계도로 나오는 게 쉽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자꾸 접하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자, 또 다른 문제요. 1쪽은 이제 질문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2쪽 질문이요. 이쪽 문제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 질문. 7번에 디귿에 네. 5의 생명유전자 3번만 쓰면 안 썼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남자는 Y를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생명유전자는 엄마한테서 왔어요. 그죠? 야, 그러면 선생님 봐봐. 얘 XY지. X-Y지. 그럼 이 Y 아빠가 준 거지. 그지? 그럼 이 X-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지. 그럼 이 엄마가 보인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엄마, 근데 이 집에 2번 아버지가 정상이니까 무조건 XY야. 그럼 이 엄마의 X-는 아들한테 물려준 X-는
자기네 엄마한테 왔어? 자기네 아빠한테 왔어? 엄마한테서 무조건 와야 되는데 엄마 정상이니까 엄마 보이자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3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1에서 왔다. 1에서. 이렇게 역추적하실 수 있어요. 또 0. 네, 이쪽 넘어가도 됩니까? 이쪽 넘겨? 3쪽 질문이요. 10번 문제. 얘 봐봐. 이거 조심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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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지. 그럼 이거 9대 3대 3대 1이었던 이걸로 하면 돼, 안 돼? 그냥 원래 이 순종들이 교배한 걸로 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리고 얘네 봐봐. 얘네 잡종 1대야. 잡종 2대가 아니고. 그죠? 이렇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면 이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되거든. 자, 이렇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면 얘들아, 선생님 봐봐. 주름지고 초록이기 때문에 우리 주름지고 초록이는 갖고 있는 유전자가 소알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개체가 1대1 대 1대1로 태어나려면 이 둥글고 노랑이가 잡종인 거예요. 이러면 이런 애들이 태어나요. 어떻게? 자, 우리 둥글고 노란 애 자식한테 뭐 줄 수 있어? 얘 자식한테 뭐 줄 수 있어? 대알 대화이를 주거나 네, 대알 소화이를 주거나 겁나 다양하죠? 소알 대화이를 주거나 또는 소알 소화이를 줄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자식한테 뭘 줄 수 있어? 소알 소화이만 주지. 그럼 이 집에 어떤 애들이 태어나는지 써볼게요. 대알 소알 대화이 소화이 대알 소알 소화이 소화이 소알 소알 대화이 소화이 소알 소알 소화이 소화이 그럼 얘는 어떻게 태어난다? 첫 번째 자식 둥글고 노란색 두 번째 자식 둥글고 초록색 세 번째 주름지고 노란색 마지막 주름지고 초록색으로 태어나는데 하나 태어나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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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보이면 아 얘가 순종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순종이었으면 한 가지만 태어나죠. 그죠? 둥글고 노란 거 한 가지만 태어나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시죠? 네. 자, 3쪽 넘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네, 4쪽 질문이요. 13번. 13번. 이거 좀 짜증나. 그지? 얘 볼게요. 잡종 1대가 어떤 애냐면 대알, 소알, 대화이, 소아이 이런 애란 말이야. 그럼 얘가 자가수분을 해가지고 얘 지금 어떤 애가 태어났어? 간은? 간은 어떤 애가 태어났어? 둥글고 초록인 애가 태어났죠? 9대, 3대, 3대, 1에서 3을 담당하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 둥글고 얘 자가수분할 거잖아요. 자가수분한다는 얘기는 내가 나랑 교배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태어날 수 있는 16개 개체 중에서 우리 둥글고 초록이네 유전자형 다 써볼게요. 자, 우리 둥초 써볼게요. 둥초. 어떤 애들 가능하죠? 대알, 소아이, 소아이 가능하죠? 이 가능하지? 또 뭐 있어요? 대알, 소알, 소아이 가능하죠? 그죠?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귀찮지만 한번 쓸게요. 안 할라 그랬는데. 뚜시. 여기다가 쓸게요. 자, 빨리 써볼게.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몇 가지? 4가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4가지. 그래서 총 16가지. 맞죠? 그러면 빨리 쓰자. 대알, 대화이, 대알, 소아이, 소알, 소아이, 대화이, 소알, 소아이 똑같은 생식세포 만든 내 배우자. 이렇게. 자, 그럼 이 중에 자, 둥초 찾아주세요. 둥초. 둥초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둥글고 초록이니까 일단 얘들아 노랑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초록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죠? 안 되는 거 지울게요. 노랑이가 하나라도 대화이를 갖고 있으면
노랑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초록이로 태어날 수 없어. 여기 다 안 돼요. 왜요? 얘도 안 돼요. 대화이를 하나라도 주면 노랑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초록이가 안 돼요. 여기다 지워버려요. 자, 그리고 대화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그죠? 대화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우리 이거 안다요. 얘 뭐야? 소화이니까 얘도 안 되죠. 우리 둥초 찾을 거거든요. 우리 둥초 이렇게 세 칸이어서 9대 3대 3대 1에서 3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냐면 대알, 소화이고요. 얘는 대알, 소화이고요. 얘도 대알, 소화이입니다. 그러면 누가 순종이야 이 중에? 얘만 순종이지. 하나만 순종이지. 16개 중에 몇 개? 1개. 둥초이면서 순종인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4,000개 중에서 16분의 1 하셔서 250개요. 둥초이면서 순종인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둥초 3개 중에 순종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되셨나요? 자, 또요. 16번이요. 우리 초록이네 가족의 정록생맥 유전인데요. 우리 이거 빨리 유전자형을 그려볼게요. 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정상.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정상. 이 집에서 태어난 엄마 정상. 이 집에서 태어난 아빠 생맹. 맞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식이 둘 태어났는데 우리 초록이는 정상. 초록이 딸인지 아들인지 없어요? 일단 오빠는 오빠구나. 오빠니까 딸이구나. 자, 오빠가 생맹. 초록이는 정상.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집의 유전자형 빨리 갑시다. 얘 XY, 얘도 XY, 얘는 X 다시 Y, 얘도 X 다시 Y. 이렇게 되죠? 남자 먼저 정리해 놓고요. 요 X 다시는 누구한테 왔을까요? 아버지가 Y를 줬기 때문에 아들의 X 다시는 반드시 누구한테서 오는 거다. 엄마한테서 왔는데 엄마 정상인 거 보니까 엄마 보인자. 엄마가 이거 줬어. 그지? 그러면 이 X 다시는 누구한테 왔겠어?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보인자. 오빠의 X 다시 유전자는 외할머니한테 받았어요. 맞죠? 자, 그러면 초록이 아버지는? 초록이 아버지 X 다시 누구한테 받았어? 할머니한테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X 다시 갖고 있는 보인자였던 거야. 그지? 이런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 그러면 봅시다. 생명 대립 유전자는 Y형 색채에 있다. 아니요. X요. X. 오빠는 아빠한테 받았다. 오빠 얘거든요. 얘요 얘. 오빠 X 다시 누구한테 받았어요? 오빠가 X 다시를 아빠한테 받았을까? 엄마한테 받았을까? 엄마한테 받죠. 아빠는 Y를 줬으니까 아들이 태어난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로부터. 근데 이거 이제 오해하는 거야. 아들 생명, 아빠 생명. 그럼 아빠가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들의 생명 유전자는 엄마가 주는 겁니다. 자, 이 집에 초록이 동생이 태어날 거래요. 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을 다 써볼게요. XX 다시 가능하고요. X 다시 X 다시 가능하고요. XY 가능하고 X 다시 Y도 가능하죠. 생명일 확률은 반반. 그래서 디귿 맞아요. 또 외할머니, 친할머니 보니까 외할머니한테도 있고 친할머니한테도 있네. 두 분 다 갖고 계시네요. 리을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눈으로 쓱 푸는 거 불가능해요. 전부 다 이렇게 가계도 그리고 푸셔야 돼요. 빨리 그리는 게 나아요. 알겠지? 얼른 후딱 그리는 게 나아요. 자, 여기 넘어가도 됩니까? 5쪽 질문이요. 15번. 뭐라고? 살살 말해, 살살.
가족의 미맹 여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빨리 그려. 그냥 유전자형을 빨리 그려. 아니 가계도를. 아버지 정상, 엄마도 정상, 이 집에 자식이 셋 태어났는데 형은 정상, 누나가 미맹, 나도 미맹, 누나라고 했으니까 난 아들이겠지? 나도 미맹, 이거죠? 근데 얘들아 미맹은 상념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그냥 TT로 표시하시면 되는데 네, 성념색체 유전이 아니거든요. 그럼 해결이 되셔죠? 그죠? 응. 괜찮죠? 써 있잖아. 유성은 T로, 열성은 스몰 T로. 조심. 또영. 5쪽 질문 없어? 없어? 네. 그러면 답안지만 나한테 주시고 시험지는 킵해 두십시오. 앞으로 넘기면 49쪽이요. 작년에 한 거랑 달라요. 자, 49쪽이요. 얘들아, 코일이 있고 그 코일 주변에서 뒤에 문 좀 살짝 닫아주실까요? 내가 들 잡고 들어왔나 봐. 쏘리. 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여도 돼. 그러면 그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달라질 거 아니야. 자기장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다가오거나 후퇴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장이 변하면 내가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주변에서 코일을 움직이거나 혹은 회전시키거나 아무튼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가 유도됩니다. 자기장에 의해서.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작년에 중학교 2학년 2단원에서 비슷한 단어로 된 걸 뭘 배웠지? 전자기 정전기 유도를 배웠지. 기억이 없어. 그지? 정전기 유도 뭐였냐면 대전체를 금속 가까이에 가져가면 이 금속이 대전되는 거. 이게 정전기 유도였거든요. 걔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보기에 헷갈리게 나와. 그러니까 조심해. 자, 정전기 유도랑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전자기 유도예요. 자, 전자기 유도 때문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전자기 유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만약에 코일에 N극이 가까이 가져갔어? N극을 가까이 가져갔어? 그랬더니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러면 N극이 멀어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자,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서로 멀리 할 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걸 우리가 뭐에다가 이용하냐면 얘들아 도난 방지 장치 또는 그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거 보면 바퀴 굴러가면 불 들어오는 거 알아요? 왜 니네 몰라? 자,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들어오는 게 있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건전지를 낀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발을 구르면 구를 때마다 얘가 불이 켜지는 거죠. 왜 때문이냐면 보세요. 자, 이 안에 자석이 있고요. 코일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페달을 굴리면 코일이 움직이든 자석이 움직이든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자기장이 달라지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불이 켜지는 거야. 자가 발전 장치예요. 이렇게 해서 발전기의 원리예요.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요. 자,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 도난 방지 장치 이거 뭔지 아시죠? 그 물건을 사면 거기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매우 강력한 자석. 걔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도난 방지 장치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이 방지 장치 안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띠디디디디디 울리는 거야. 내가 자석을 갖고 있는 상태로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움직여서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장치를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또 그 버스카드 단말기 있죠. 니네 버스카드 안 뜯어봤지? 버스카드가 플라스틱 2장이 이렇게 붙어있는 건 알아요? 얇은 플라스틱 2장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분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떼는 거예요. 가능해요. 끝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뜯으면 되거든. 얘를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코일이 들어있어요. 그냥 얇은 전선이 한 2가닥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반도체 칩이 하나 들어있어. 건전지 없어요. 그죠? 우리 버스카드에다 전원장치 연결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선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들고 자 버스카드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는 거야. 닿지 않아도 돼. 가까이 가져가면 이 버스카드 단말기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 코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서 신호가 발생해요. 그 신호를 버스카드 단말기가 캐치하는 거야. 근데 버스카드 단말기 우리 맨날 무시했지만 얘 되게 어마어마한 애야. 이 신호를 캐치하잖아? 그럼 얘가 GPS로 인공위성에다가 신호를 쏴. 그럼 인공위성이 그걸 받아.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사나 티머니 회사의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쏴. 그러면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해.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몇 분 몇 초, 00초에 내렸는지까지 다 태그가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 어디 다녔는지 추적할 때 그 버스 카드 같은 거 다 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내렸음, 몇 호 버스를 탔음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회로에 자기장이 들어가거나 나올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져갔다가 어떨 때는 가까이 가져갔다가 이렇게 떼는 움직임을 해도 얘가 띠디디 하고 카드를 다시 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요런 게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강한 전류가 만들어지냐면 자석을 센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센 자석을 움직일수록 더 센 전류가 유도됩니다. 자석 중에 강한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코일에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코일을 촘촘히 감으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전류가 더 크게 발생해요. 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센 전류가 유도되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의 페달을 겁나 열심히 밟아서 빠르게 움직이면 더 강한 전류 때문에 불이 더 밝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은요. 어디에다 쓰냐면 우리 그거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거니까 그 전기 뭐 하나 다 쓰면 되겠죠. 발전기가 이 원리입니다. 자, 자전거 페달은 내가 밟아요. 근데 조금 전류 생기죠. 거대한 스케일로 굴려줄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굴려요. 그럼 전기가 생기겠지. 풍력 발전. 높은 데서 물이 떨어져서 얘를 움직여요. 그럼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겠죠? 수력 발전.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얘기 뒤에 또 나옵니다. 도난 방지 장치, 버스카드 판독기, 그리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내가 지나갈 때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유도됩니다. 또 마이크요. 마이크도요. 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음파가 가지는 에너지가 있잖아. 걔가 이 안에 판을 진동시켜. 근데 이 판이 얇은 자석이야. 자석이 움직여. 그럼 이 안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지.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야. 이런 장치도 있고. 그리고 인덕션 뭔지 아시죠? 인덕션. 하이라이트하고 인덕션이 똑같이 생겼는데 하이라이트라는 그 전기 장치는 내가 얘를 켜면 전류가 흘러서 열이 나. 뜨거워.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켜고 손대면 안 돼. 그냥 열리는 장치야. 전기 난로 같은 거야. 근데 인덕션은요. 켜고 손대도 돼. 물론 우리가 무서워서 안 되지. 손대보지 말고 물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인덕션을 켜고 인덕션이어야 해요. 켜고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이 나지 않거든요. 얘는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전기를 꽂아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자기장이 발생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대도 뜨겁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냄비를 올려놓는 거야. 이 냄비 금속이잖아. 냄비가 거대한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인덕션을 켜면 자 여기서 자기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장이 생겼다가 줄어들었다 생겼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냄비에 전류가 흘러요. 그럼 냄비에서 열이 발생해요. 전류가 흐르면 저항 때문에 열이 나니까. 그래서 이 냄비에 있는 음식이 뜨거워지는데 그것 때문에 바닥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인덕션은 사용 전에는 안 뜨겁지만 사용한 후에는 이 음식의 열 때문에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장치, 요것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
그동안. 자, 그 다음 또 가보실까요? 50쪽에 이거 쉬워요. 근데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요. 50쪽 한번 풀어보시죠. 이주아 그럼 지난주 거 영상 봤어 안 봤어? 딱 걸렸어 이 새끼. 어. 시키. 빨리 풀어 빨리. 검류계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우리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가 전류계잖아. 근데 얘는 그냥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 수 있고 오른쪽으로 검류계의 바늘이 돌아갈 때랑 왼쪽으로 돌아갈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회전하기도 하고 적게 회전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천천히 너무 잘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 쓰고 되게 멀리 하는데 세지냐고. 세시는 게 일어나지 마. 조용. 바보들이 또 싸우고 있다. 침반이 뭐예요? 아, 나침반은 그냥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 저는 잘생겨요. 1번. 1번.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한다. X. 됨. 가까이 한다. 오. 됨. 예스. 자,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 오. 아, X. 안 돼. X.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가까이 간다. 는 됨. 이건 됨. 자, 2번. 가문의 수가 많을수록 바늘이 더 많이 돌아간다. 맞죠? 빠르게 움직이면 더 많이 회전한다도 맞죠? 자, 넣을 때와 뺄 때는 전류가 반대로 흐르잖아요. 그죠? 자석이 접근할 때와 후퇴할 때는 반대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X. 3번. 발전기 되어. 얘들아, 전자기 유동 현상이 뭐야? 움직이니까 뭐가 생기는 거? 전기가 생기는 거. 내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흘러요가 전자기 유도야.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발전기. 내가 얘를 움직여요. 바람이 불든 물이 떨어지든 아니면 화석연료를 불태워서 물을 끓이든 아무튼 얘가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류가 생겨요. 발전기 맞죠? 선풍기는요? 야, 선풍기는 움직이니까 전기가 생기는 거야? 전기로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지? 이거 뭐다? 전동기. 전동기 기억나시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 사이에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얘는 그래서 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 이 힘을 우리 자기력이라고 불러요. 금속 탐지기 돼요. 전자석은요? 얘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상관없는 거죠. 그죠? 스피커 안 돼요. 그리고 기타 되고요. 교통카도 판독기, 세탁기 얘기드드드드. 세탁기도 전동이죠. 전류가 흐르니까 움직여요 인 거고요. 얘들아 나침반은 자기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얘도 자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뭐다? 움직이니까 전기가 생기는 거. 알겠지? 전기가 없었는데 생기는 거. 얘는 그냥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거.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기셔서 얘들아 코일을 이렇게 플라스틱 관에다가 촘촘히 감았어.
잘 보이시나요? 그런 다음에 사포로 끝부분을 까요. 이게 까야 전류가 흐르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그 깐 부분에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합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네오디듐 자석을 넣을 거고요. 양쪽 끝을 마개로 막습니다. 그리고 얘를 위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자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그죠? 자석이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위아래로 플라스틱관을 흔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기장이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럼 불이 켜지겠네요. 어떻게 해야 더 불이 밝게 빛날까요? 빨리 흔들어요. 또 많이 많이 감아요. 촘촘하게 더. 많이 까요. 또요. 많이 까요. 그건 아니에요. 차서 자석을 센 걸 써요. 이렇게 하면 더 밝게 빛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실험이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냥 고작 그 정도예요. 근데 얘들아, 발광 다이오드가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때만 불이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긴 데서 짧은 데로 이렇게 흐를 때만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자석이 들어갈 때는 전류가 흐르는데 자석이 나올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흔들 때마다 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 하겠죠. 근데 깜빡깜빡을 못 느낄 정도로 밝게 하려면 겁나 빠르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전거의 페달을 구르면 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호루라기를 막. 자, 발전기의 구조.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 기구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이거 집에도 대여해 준대요. 약간 헬스 사이클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 대여해 줘가지고 걔를 열심히 발을 구르면 이 안에 자석이 움직이면서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데 내가 그걸 모아놨다가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전기를 만들면 다른 집에다가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대요. 아무튼 근데 이 발전기의 구조를 보시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자석과 코일로 되어 있어요. 발전기는 자석과 코일로 되어 있어요. 건전지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림에 건전지 없죠? 전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전류가 생기는 현상을 이용한 거야. 선생님 자석이 움직이는데 왜 전류가 생겨요? 는 심화대화 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발견해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움직이는 게 전기 에너지 되는 거니까요. 자, 움직이는 거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입니다. 이걸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을 나눠요. 물을 댐에다가 가둬놓는 거야. 그리고 수문을 열어. 그럼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돌리는 거예요. 자, 물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럼 얘가 낙하하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럼 발전기를 움직이겠죠? 그럼 발전기에 전류가 흘러요. 화력 발전은요. 연료를 연소시킬 거예요. 석탄석유를 태울 거예요. 그러면 연소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화학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잖아. 그래서 연료의 무슨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어? 화학 에너지라고 해주시면 돼요.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물을 끓이는 데 쓰여요. 이게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이 열이 물을 끓여요. 나 물 끓이려고 지금 석탄석유 태운 거예요. 그럼 물을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될 거잖아. 근데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부피가 1700배 커지거든. 그러면 그 수증기가 뿜어져 나가는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압력이 엄청 크겠죠.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돌리는 거예요. 수증기가 뿜어져 나가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걸 연료 대신에 방사능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거야. 그게 원자력 발전이야. 자, 풍력 발전은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바람. 바람. 공기요, 공기. 공기의 이동으로 생기는 바람으로
역학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발전기와 전동기가 비교해서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옆에 그림 보실게요. 얘들아, 발전기는 무슨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전자기 유도. 움직이니까 전류가 흘러요. 건전지가 그림에 안 보이네요. 전동기는요. 전류가 흐르니까 움직여요. 이거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에서 힘받는 거지.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합니다. 얘는 보시면 건전지가 매달려 있죠. 그죠? 전원 장치가 있어야 돼.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근데 둘의 장치가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쉽죠? 자, 그러면 우리 전기 에너지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얘들아,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매우 쉽게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전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에너지니까 단위는 뭘 쓰면 될까요? 에너지의 약자가 2예요. 에너지. 여가지고. 근데 단위는요. 벌써 까먹었어. 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단위 뭐였어? G 좋아하는 알파벳 말하는 거 아니지? G J. 맞아요. 줄이요. G 아이씨. 너 왜 남의 이름 개명시켜? 우리 줄 씨가 자기 이름 따서 지은 건데. 줄이야, 줄. 자, 야, 다리미 밥솥 난로 헤어드라이어. 열 에너지. 전구 형광등 TV 컴퓨터. 빛 에너지. 전구가 열 내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 자, 오디오 스피커 TV 휴대전화. 소리 소리. 세탁기 선풍기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믹서. 얘네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운동이 네. 운동 에너지. 배터리. 전기 얘들아. 아,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배터리가? 자, 배터리 안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그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얘는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엔진가 되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거 화학 에너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53쪽 다 해버려. 말이 많다. 일 1번에 1번 왜 틀려?
네, 전자기 유도. X. 화력발전소에는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한 다음에 그걸로 물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그랬죠. 맞아요. 풍력발전소에서 열나? 바람 부는 뒤? 무슨 에너지? 풍력 에너지. 운동에너지. X. 자, 발전소에서는 모두 동일한 에너지 전환을 거칠 리가 없잖아. 그지? X. 2번.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거? 수력발전소. 야, 발전기는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그죠? 누구지? 응. 움직이면 전류 흘러요 이거잖아요. 그럼 전동기는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움직이는 거잖아.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내려가서. 자, 전기 에너지는 줄 사용한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갓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고요.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만드는 거 맞고요. 전기 에너지는 전환이 쉬워요. 모두 오해요.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이 만든 문제. LED 전구,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 헤어드라이기는 전기 에너지로 열내는 거. 세탁기,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네, 세탁기 통이 돌잖아요. 오디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켜요. 주된 목적이 그렇다고요. 넘기셔서. 자, 이거 소비 전력 하기 전에 우리 문제를 뒤에 있는 걸 쉽지만 조금만 해볼게요. 좀만 기다려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잠깐만. 잠시만요. 145쪽에 833번이요. 저거 이따 쉬는 시간에 선생님 묶어줄게. 그냥 묶은 거 같고 헷갈리니까. 833번이요. 145쪽에 833번이요. 제가 신고해버리자. 자, 얘들아. 누가 제일 전류가 많이 흘러? 누가 제일 세게 흘러? 코일을 촘촘히 감고 자석을 빠르게 이동하는 게 좋지, 그지? 그래서 다가 1등,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요, 꼴찌가 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넘기셔서 뒤에 849번이요. 다 하셨습니까? 얘들아, 영구자석이 회전하면 코일에는 전류가 흐른다. 맞죠? 네.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맞죠?
바퀴가 느리게 돌수록 어둡겠죠. 그래서 디귿 틀려요. 답은 3번. 쉽죠, 여기는? 괜찮지? 자, 우리 그럼 별 갑시다. 별 빨리. 별 갑시다. 별. 얘들아, 별은 연주시차랑 등급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외우는 거거든. 그래서 네, 요거 연주시차랑 이런 거 계산만 잘 하실 줄 알면 됩니다. 57쪽 펼쳐보실까요? 자, 선생님 봐봐. 여기 봐봐. 내가 이 마이크를, 이 카메라를 볼 건데, 내가 이쪽에서 보면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때 발생하는 각도의 차이를 시차라고 불러요. 그럼 또 보세요. 아까처럼 움직일 건데, 자, 내가 이 컵을 볼 거예요. 여기서 컵을 보면 컵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에서 컵을 보면 또 컵이 이쪽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까보다 시차가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각도가 커지죠. 그죠? 가까울수록 시차가 크고요. 멀어지면 시차가 작아집니다. 요거를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얘들아,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차는 작아진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차는 작아진다. 오오 쏘리. 자,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차는 작아진다. 뿅. 근데 우리가 별을 관측할 때도 지구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하면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하면 시차가 관측이 돼요. 근데 그 시차를 반으로 나눌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연주시차라고 불러요. 자,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시차의 몇 분의 1? 2분의 1을 연주시차라고 부릅니다. 자, 연주시차는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연주시차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가 크고 멀리 있으면 연주시차가 작아지는데 이 관계가 완벽하게 반비례 관계예요. 자, 거리가 2배로 멀어져 연주시차가 2분의 1로 줄어들어. 거리가 10배로 멀어져 연주시차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토대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얘들아 그냥 봐. 쓸 시간 드릴게요. 별까지의 거리와 연주시차가 반비례니까 얘네 둘은 역수에 비례하겠죠. 거리가 2배가 되면 연주시차는 2분의 1배일 거니까요. 근데 이게 비례면 여기 비례상수가 있어야 얘를 등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인간들이 약속하는 거야. 자, 연주시차가 1초일 때, 자, 1도를요, 60등분한 게 1분이라는 각도의 단위예요. 그걸 또 60등분한 게 1초라는 각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1도는 3600초겠죠. 그지? 그만큼 작은 단위인데요. 요 연주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등호로 놔도 돼. 그럼 연주시차가 2초가 됐어. 그럼 거리는 몇 파섹으로 줄어들어? 2분의 1파섹으로 줄어드는 거죠. 연주시차가 10초로 늘어났어. 그럼 별까지의 거리가 10분의 1파섹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등식으로 놓으실 때는 무조건 단위를 파섹과 초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요건 자주 쓰이는 공식이에요.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고 이때 연주시차는 초를 쓰셔야 되고 별까지의 거리는 파색을 쓰셔야 됩니다. 괄호가 하나 없어졌네요. 괜찮으십니까? 자, 1파색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3.26광년이야.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간 거리가 1파섹이야. 겁나 멀지. 근데 100파섹 정도까지는 연주시차로 거리 측정이 돼. 100파섹이면 연주시차가 100분의 1초일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측정이 돼. 근데 100파섹을 넘을 정도로 멀리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가 거의 관측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다.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부르고 비교적 가까운 별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연주시차는 지구 공전의 증거예요. 지구가 공전한다고 해야 모든 별들에서 연주시차가 관찰되는 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58쪽의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몇 개월 간격?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하여 측정한 시차의 2분의 1이고요.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까운 별일수록 연주시차가 어떻게 측정된다? 크게 측정이 된다. 그리고 이 별의 시차는 몇 초? 2초죠. 연주시차는 그러면 1초죠.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1초분의 1이니까 몇 파섹 떨어져 있는 거야? 1파섹 떨어져 있는 거지. 이 별까지의 거리는 1파섹이에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 2배 멀리 떨어진 별이라고 했거든요. 2파섹 떨어져 있는 별이거든. 그러면 이 별의 연주시차는 몇 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2, 아, 그렇죠. 2분의 1초요. 1의 반. 2분의 1초요. 반패스. 네네. 거리가 2배로 멀어지니까 연주시차는 절반으로 줄어들죠. 반비례 관계니까요. 요거 이해되고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연주시차 문제는 있잖아. 무조건 이 그림이 시험에 무조건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뒤로 넘기셔서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요. 157쪽에 903번이요. 157쪽에 903번이요. 얘들아, 별 B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써있죠? B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자, 가끔 왜 시차를 쓰면 되는데 반을 나눠서 연주 시차를 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 시차를 측정할 때요. 보세요. 뭔가 배경 기준이 있어야 얼마를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진짜 멀리 있어서 연주 시차가 0에 수렴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빨리 있는 별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배경별로 삼을 건데 B가 그런 애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그랬잖아. B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자, 그럼 B는 겁나 멀리 있는 애예요. 그럼 B가 여기 있고 A는 여기쯤 있겠죠. 근데 이 A가 내가 지구에서 봤을 때 오늘은 이 B로부터 0.07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6개월 후에 관측했더니 B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0.03초 간 것처럼 보여. 왜냐면 얘네가 늘 일직선은 아니니까요. 배경별이 A와 B가 일직선은 아닐 테니까요. B가 약간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럼 A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차가 몇 초예요? 둘을 더해 주셔야죠. 0.1초. 그래서 6개월만 관측하면, 그러니까 한 번만 관측하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을 관측해서 반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자, 시차는 A의 시차는 0.1초. 그럼 연주 시차는 0.05초. 맞죠? 그래서 기억 고르셔야 돼요. 근데 니은을 잘 봐. 니은은 주어가 누구야? B요, B. B요. 그래서 아니에요. B는 연주 시차가 0입니다. 0. 안 움직여요.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얘들아 0.1초는 10분의 1초 아닙니까? 역수 취하셔야 되죠? 1파세가 아니라 몇 파세? 10파세기요. 그래서 디귿 틀려요. 별 B가 A보다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을은 맞아요. 답은 2번 고르셔야 돼요. 연주시차 문제는 이런 애가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등급 가볼게요. 등급. 별의 등급.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인간들이 관측했을 때 이 별이 밝게 보이기도 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해. 이유는 별 자체가 원래 에너지를 적게 내놓은 애일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많이 내놓는 별인데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겠죠. 거리와 관계가 있는데 보세요. 원래 있던 거리보다 2배 멀리 떨어졌어. 1파색 위치에 있던 별인데 내가 2파색 위치에 있는 별을 관측하는 거야. 그러면 이 별이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서 비춰야 되는 면적이 4배로 늘어나지. 가로 세로가 둘 다 2배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별빛이 도달하는 양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같은 면적당으로 계산하면. 자, 거리가 3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측하면요. 내가 이 별빛이 비춰야 되는 면적이 9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별에서 내놓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잖아. 근데 9분의 1배로 감소하겠지. 같은 면적당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어둡게 보이는 이유인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따라서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야, 그럼 10배 멀리 떨어지면 별의 밝기가 몇 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100분의 1. 100분의 1. 자, 그럼 원래 10파색에 있던 애가 1파색으로 가까워졌어. 거리가 10분의 1로 감소했죠. 그럼 별의 밝기가 몇 배 밝아 보여요? 그럼 100배 밝아 보여요. 알겠지? 거리에다 제곱하면 돼. 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 요거 약간 체인처럼 생긴 요거 비례 표시예요. 비례 표시. 요거 비례 표시예요. 별의 밝기는 제곱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히파르코스가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몇 등급으로 정하고 1등급으로 정하고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몇 등급으로 정할게요? 6등급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리를 지었거든요. 별들을 6개로 무리를 지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나눠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망원경의 성능이 더 좋아지고 나서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이 관측이 돼요. 그 와중에 더 어두운 애가 있어요. 그리고 1등급이지만 그 중에 더 밝은 애가 있고 덜 밝은 애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를 우리는 지금 더 촘촘히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등급과 등급의 사이에 있는 별이 있잖아. 그러면 소수점을 이용해서 계산하십니다. 계산식이 있지만 우리는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1등급인 별과 6등급의 별은 밝기 차이가 약 몇 배 난다? 100배 차이가 난다. 야, 1등급에서 6등급이면 등급이 몇 개 차이야? 5개 차이지. 그러면 몇 배, 몇 배, 몇 배, 몇 배, 몇 배, 5번 하면 100이 나와야 되지. 그럼 x에 5제곱을 하면 10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니까. 그러면 그 x는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등급 차이마다 밝기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난다? 2.5배씩 차이가 나요. 2등급인 별보다 1등급인 별이 2.5배 밝은 거예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1등급 차는 밝기 2.5배. 1등급 차이는 밝기 2.5배. 2등급이면 2.5의 제곱이지. 2.5 제곱이면 6.25잖아요. 반올림에. 약 6.3배. 6배는 약간 너무 내려쳤잖아. 자, 6.25니까 약 6.3배. 자, 여기다가 2.5를 곱하잖아요. 약 16배. 여기에다가 2.5를 곱하면 40배. 자, 40배에다가 2.5를 곱하면 등급 100, 5개 차이니까 100배 차이. 숫자 외워. 2.5, 6.3, 16, 40, 100. 2.5, 6.3, 16, 40, 100.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 별들을 얘들아 등급을 매길 때 맨눈으로 보이는 별들의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데 손해보는 애도 있고 이득 보는 애도 있어요. 태양 같은 애들은요 별로 밝은 별이 아니거든. 태양 크기도 작아. 별로 밝은 별이 아닌데 지구에서 워낙 가까이 있잖아. 그래서 내 눈으로 볼 때 제일 밝게 보이죠. 손해보는 애도 있어요. 밝은 별인데 워낙 멀리 있어서 내 눈으로 볼 때 별로 안 밝게 보이기도 하죠. 그걸 겉보기 등급이라고 불러.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야. 6등급보다 1등급이 밝은 거니까. 자, 그러면 공평하게 얘네들의 밝기를 비교할 거예요. 같은 거리에다가 얘네를 줄 세워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애들을 어디에다 갖다 놨냐면 10파색 거리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10파색이니까 32.6광년이요. 아까 3.26광년이 1파색이었거든. 자, 10파색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을 계산한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10파색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별의 밝기를 매긴 걸 절대 등급이라고 불러요.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게 가능하고요. 절대 등급이 작은 게 실제로 밝은 별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등급 이거 당연히 숫자 외우는 거 아니지 그지? 얘들아 이 중에서 내 눈에 제일 밝게 보이는 애 누구예요? 겉보기 등급 제일 작은 거 고르시면 돼요. 태양 쩔죠? 마이너스 26.8. 태양이 제일 밝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 제일 밝은 애는 누구예요? 대내부가 실제로는 제일 밝은 별이에요. 근데 얘들아 들어. 절대 등급은 별들이 어디 있다고 가정한 거야? 10파색 거리에 있다고 가정한 거야. 근데 홀록스 보세요.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이 거의 같죠? 그럼 얘는 실제로 어디 있는 애인 거예요? 10파색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음? 근데 태양이나 시리우스 보세요. 자, 절대 등급이 10파색에서 잰 건데 맨눈으로 볼 때가 더 밝게 보인대요. 그럼 얘는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거야? 가까운 데 있는 거야? 가까운 데 있는 거야. 느낌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에 베네브는요. 10파색에 있을 때 마이너스 8.7등급으로 겁나 밝은 별이야. 근데 맨눈으로 보니까 어두워졌지. 그럼 얘는 10파색보다 어디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 자, 우리 그러면 요거 연습해 볼게요. 일단 60족을 먼저 다 해버릴까요?
두개 정도. 다 썼으니까 자 1번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방출하는 빛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이거 문장 주의에 얘들아 원래 별의 밝기가 100럭스였어. 근데 25럭스가 된 거야. 그지? 밝기라는 건 이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몇 배가 된 거야? 4분의 1배로 줄어든 거죠. 그죠? 내 몸무게가 100kg이었는데 내 몸무게가 너무 줄어들었다. 25kg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4분의 1배로 날씬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별의 밝기가요. 원래의 4분의 1배로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밝기라는 그 숫자가 물리량이 4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배로 어두워졌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아요. 밝기가 4배가 됐다? 100럭스였는데 400럭스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밝기가 4분의 1배로 어두워졌다. 밝기가 어두워졌다. 원래의 4분의 1배로. 몸무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밤하늘에서 어느 두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다면 더 밝게 보이는 별은 거리가 어떤 별이다? 가까운 별이다. 밤하늘에서 어느 두 별이 같은 거리에 있다면 더 밝게 보이는 별은 방출하는 빛이 네, 큰, 많은. 상관없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정하였다. 맞죠? 등급이 작은 별일수록 어두운 별이고 등급이 큰 별일수록 밝은 별이다. 거꾸로 됐죠? 3등급, 4등급은 100배가 아니라 몇 배 차이? 2.5배. 사이는 소수점 맞고요. 3번. 맨눈으로 보이는 거 겉. 18세기에 있는 거 절. 거리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 겉. 실제 밝기 절. 겉절 겉절. 요거 풀어. 요거 풀어. 파이팅. 64쪽에 1번에서 11번까지. 빨리빨리. 과학이 수학이에요. 수학이에요. 어, 과학적 지식을 이용한 수학 문제예요. 수학을 못하는. 용민도 있으니 그걸 왜 20안 그래서 아니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 이번 맞아. 시간이랑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럼 100번 다 했어? 네, 좋습니다. 같이 다 볼까요? 거기서 그거지도 어떻게 좀 어두워져 새끼야. 자, 같이 볼게요. 얘들아 봐봐. 1번. 원래 4분의 1배로 가까워졌어. 거리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4분의 1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100파색이 있었는데 25파색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16배 밝아지죠. 그럼 거리가 3배로 멀어졌어. 그러면 밝기는 9분의 1배로 어두워진 거죠. 그죠? 밝기라는 물리량이 9분의 1배가 된 거예요. 3번은요. 조용히 해. 여기 봐봐. 1등급 커졌어요. 2.5배 밝아지겠죠? 1등급 작아요. 마이너스 1등급이. 얘가 주어야. 얘가. 그러면 2.5배 밝게 보여요. 3등급과 마이너스 2등급은 등급 5개 차이잖아. 등급 5개 차이면 100배 차이거든. 근데 3등급이 더 어두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분의 1배로 어두워 보인다. 괜춘? 자, 1등급보다 2.5배 밝은 애는 1등급에서 0등급이 되었네요. 자, 이거 잘 봐. 16배 차이 나는 거지. 이별이랑 저별이랑. 16배면 2.5, 6.3, 16, 40배. 그래서 3등급 차이예요. 그죠? 근데 3등급만큼 커져야죠. 어두워지니까. 어두울수록 등급이 크거든. 그래서 2 더하기 3, 5등급입니다. 자, 7번. 마이너스 3등급보다 6.3배 밝아? 6.3이면 등급 2개지. 밝으면 등급 2개 줄어들어야 되지. 마이너스 3등급에서 등급 2개가 줄어들어 마이너스 5등급.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얘들아, 100개 모여있으면 100배 밝아질 거예요. 그러면 등급이 5개 줄어들겠죠. 6등급에서 5등급이 줄어들어서 1등급이요. 그 다음 9번. 4등급 차이면 얘들아 40배 차이 나는 거지, 밝기. 그지? 등급이 4등급 차이면 40배 밝기 차이가 나야 돼. 40배 밝기 차이를 만들려면 별을 40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개가 답이에요. 별 40개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10번 잘 보세요. 야, 2.5배로 가까워졌어. 그럼 일단 밝아질 거야.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거리가 2분의 1배로 가까워지면 4배 밝아지고 2.5분의 1배로 가까워지면 밝기가 2.5의 제곱만큼 밝아지겠죠. 10분의 1배로 가까워지면 100배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2.5의 제곱이니까 등급이 2개 차이 나겠네요. 밝아지니까 등급을 빼주셔야 되죠. 원래 1등급이었는데 2개만큼 등급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등급. 수학 문제죠. 11번. 야, 이거 얘기해봐. 거리 10배 멀어짐. 몇 분의 1배로 어두워짐. 제곱배요, 제곱. 그죠? 100분의 1배로 어두워짐. 그럼 100배 차이 나는 거지. 등급 몇 개? 5개. 어두워지니까 등급 빼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0등급이었으니까 몇 등급이 되어버린다? 5등급으로 어두워진다. 할 수 있겠어? 찬찬히 해보십시오. 잠깐. 수학 없을 때 우리 지포 정했어. 토요일 7시. 토요일 7시. 자, 얘들아. 교재는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력 있죠, 전력. 전력 빼고 푸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등급을 조금 했거든. 거의 다 했거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는데 별의 색깔은 안 배웠어요. 별의 색깔은 근데 이거 쉬우니까 그냥 내용 보고 푸셔도 돼요. 자, 별의 색깔 빼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드릴 거예요. 프린트 6단원하고요. 7단원인데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범위는 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골라서 풀 수 있지? 응. 쭉쭉 푸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다음에 화요일 8시에서 10시까지 하고요. 수요일 4시에서 7시까지 클리닉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 내용 문제 같이 풀거나 하고 싶으면 나한테 미리 연락 줘. 강의실 안내해야 되니까. 이 건물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알겠지? 기둘. 딱 기다려. 자, 이거 교사용 교과서인데 드릴게요. 교사용 교과서에 아시다시피 답들이 적혀 있으니까. 자, 이거 뒤로 넘겨서 남는 거 옆으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 그냥 다 드릴게요. 기다려봐. 이건 6단원 문제야. 뒤에가 니네 시험 범위 빠지는 바람에 안 들어가는 건 안 푸시면 돼요. 요건 7단원 문제야. 쭉쭉 푸세요. 쭉쭉.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지?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냥 한 번에 다 줬어. 우리 전력 앞에는 들어가. 소비 전력 앞까지. 네. 그니까 그거 별로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어이없어. 그리고 그 내용 중요한데.